안녕하세요, 미스테릭입니다. 오늘 타볼 차량은 기아의 EV3이고요. 이 차도 이제 1년이 다 됐죠. 나온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이 캐스퍼 일렉트릭이랑 같이 전기차 보급에 정말 많은 힘을 보탠 차량 중 하나예요. 다분히 캐스퍼 일렉트릭보다 윗급이고요. 캐스퍼 일렉트릭이 실질적으로는 경차는 아니고 소형차이긴 하지만 경차의 플랫폼을 그대로 이용해서 조금만 길이를 늘려서 나온 거에 비하면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애초에 처음부터 소형 SUV로 기획을 해서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캐스퍼 일렉트릭보다는 훨씬 쓰임새가 괜찮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차급도 일단은 한 급은 위라고 봐야 하기도 하고, 굳이 급을 따지자면 둘 다 이제 소형 SUV 카테고리에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한데, 아무래도 이제 캐스퍼 일렉트릭이 경차 규격이 훨씬 가깝기 때문에 경차보다는 한 단계 높은 그런 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인 요소에서도 꽤나 기아의 패밀리룩에 많은 신경을 좀 썼어요. 지금 이 램프 부분부터 해서 특히 이제 뒷모습이 옆 라인은 사실상 그렇게 크게 주목할 만한 거는 없고요. 뒷라인이 이제 기아의 패밀리룩이랑 많이 이어져 온 그런 디자인이죠. EV9도 비슷하게 생겼는데 EV6도 글쎄요, EV6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EV6 같은 경우 이제 조만간 또 풀체인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되면 또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어서 나올지는 모르니까 일단은 지켜보고요. 그리고 이제 EV3랑 EV9이 실질적으로 SUV형이라고 봐야 되는데, SUV라서 그런지 몰라도 둘 다 디자인이 좀 많이 비슷하죠. 이게 진짜 멀리서 램프만 보면은 3인치, 9인치 구분하기가 정말 차 좋아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잘 안 될 정도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요 램프 꺾여지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거에 있어서. 물론 EV9이랑 램프 디자인은 좀 다르긴 해요. EV9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뭔가 좀 잔가지 같은 게 조금 더 나와 있죠. 그래서 차 좋아하는 사람들은 구분이 바로 되겠지만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구분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구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 같은 경우는 롱레인지긴 하거든요. 롱레인지인데 에어에 완전 깡통입니다. 아무 옵션이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루프렉도 없거든요. 루프렉이 없으면 일단 스타일 같은 거 옵션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고, 운전석 시트도 수동 시트입니다. 전동 시트 같은 게 아니라 완전히 풀 수동인 거를 보면은 컨비니언스라든가 컴포트 이런 것도 안 들어간 걸 알 수 있어요. 2열에 열선 시트 같은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전동 트렁크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완전 깡통인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이 뭐라도 들어갔으면 티가 날 텐데 아예 안 들어간 완전 깡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항상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차량을 지원받아서 하는 다른 대형 채널들 그분들이랑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감안을 해주셔야 되는 게, 어지간하면 이 정도로 깡통을 뽑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또 완전 풀옵션을 뽑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풀옵션이랑 완전히 깡통이랑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지도 한번 파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리뷰어들한테 그렇게 깡통차를 주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자기 차의 장점을 얘기해야 되니까 보통은 풀옵션이라든가 아니면 풀옵션에서 살짝 떨어지는 제일 윗등급 말고 살짝 아랫등급의 옵션 이거저거 많이 넣은 그런 거를 많이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보통은 깡통차를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전기차에만 있는 부분이죠. 트렁크도 한번 좀 볼까요? 이게 EV3 같은 경우는 4륜 구동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트렁크가 일반적인 4륜 차들보다는 좀 큰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엄청 크다라고 말할 만한 공간은 아니고요. 그냥 이런저런 잡다한 것들 넣어줄 만한 그런 공간은 좀 됩니다. 제 손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요렇게 여기 살짝 각이 있고요. 모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각 생긴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이 정도로 공간은 됩니다. 조그만 구급 약통이라든가 그 정도는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잘 쓰려면 얼마든지 잘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에다가 개인 충전선이죠. 일반적인 완속 충전선 같은 거 콘센트에다 꽂는 그런 거 넣고 다닌다는 분들도 좀 있기는 한데, 제가 캐스퍼 일렉트릭을 좀 굴려보니까 사실 그거 별 쓸모는 없더라고요. 이게 제가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그냥 필요하면은 급속 충전기, 요즘은 정말로 시골 산간벽지에 가도 애지간하면 충전기가 다 있거든요. 급속이든 완속이든 굳이 안 들고 다녀도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테슬라처럼 특별한 어댑터가 필요하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은 괜찮을 것 같고, 그게 안 들어간다고 치면은 이 공간도 충분히 여러모로 사용할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쓰는 사람에 따라서 잘 쓸지 못 쓸지 좀 다를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이 정도의 공간은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 작진 않아요. 트렁크 공간이 작은 만큼 여기서 많은 이득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캐스퍼는 완전히 꼬챙이거든요. 프렁크도 없지만은 본넷 쇼바도 달려있고 프렁크도 돼 있고 나름 공간 활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워슈액통은 이쪽에 달려있고요.
트렁크 한번 보셨습니다. 휠 타이어도 완전 깡통 휠 타이어예요. 215의 6017 17인치 휠 타이어가 지금 장착되어 있고요. 타이어는 금호의 TA51 들어가 있네요. 이게 전기차 전용 타이어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일반 타이어를 꽂아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차급에는 굳이 전기차 전용 타이어 같은 게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완전히 이제 좀 많이 무거운 차들 아니면은 뭐 진짜 특수 목적으로 나왔거나 그런 차들에만 좀 필요하지 뭐 일반적인 타이어 쓴다고 큰일 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쓰셔도 돼요. 기본적인 운전석 쪽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도어 포켓이 뭐 크지도 작지도 않아요. 손 여기 요 정도 들어갈 정도 되고 차키 정도 들어갈 정도의 공간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뭐 얇지는 않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공간은 좀 나와 있고 아래쪽 공간도 이제 크지는 않은데 컵홀더 하나, 물병 같은 거 들어갈 만한 공간 하나랑 뒤쪽에 살짝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도 뭐 맥가이버 칼이라든가 그런 거 하나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뭐 장갑이라든가 그런 거 정도 들어가고 페달은 이것도 오래간 페달은 아니고 일반적인 서스펜디드 페달이네요. 시트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완전 깡통이기 때문에 풀 수동 시트로 되어 있고요. 핸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텔레스코픽은 당연히 다 됩니다. 패들 시프트도 달려 있고요. 전기차니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랑 뭐 ESP도 달려 있고. 일단 이거는 다시 이따가 얘기를 할 텐데 실내는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요 아래쪽에 컵홀더가 내려가 있는 것도 좀 특이한 부분이고요. 문짝 쪽에 여기도 뭐 일단 평범해요. 여기는 뭐 특별한 거는 없고 열선 시트랑 열선 핸들 버튼이 이쪽에 달려 있네요. 아마 통풍 시트가 들어있는 차면 통풍 시트도 여기에 같이 좀 어떻게 되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통풍 시트가 안 들어가 있는 차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손잡이가 히든 타입이라 평소에는 들어가 있다가 문 열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테슬라도 아마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자, 조수석 도어 쪽은 그렇게 뭐 크게 별다를 건 없습니다. 그냥 똑같아요. 열선 시트 여기에 들어가 있고 이것도 아마 통풍이 들어가면 통풍 시트 버튼이 여기 달려 있겠죠. 그리고 뭐 또 핸들이랑 그런 거는 뭐 다 똑같습니다. 별다를 거 없고요. 항상 그런 것처럼 조수석 시트는 지금 뒤로 끝까지 들어간 상태고요.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죠. 넓습니다. 좁지 않아요. 그리고 글로브 박스 평범하네요. 용량은 작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뭐 크다고 할 정도는 아니고 차급에 비하면 그래도 넉넉한 편입니다. 넉넉한 편이고 뭐 마감 같은 게 아예 안 돼 있는 약간 좀 그런 모습을 좀 하고 있네요. 아무래도 완전히 깡통차라 뭐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무슨 뭐 QR코드 같은 게 있네요. 이런 게 있고 아이고 닫고 열고가 요걸로 되죠. 근데 뭔가 이 칼날이라 그러나요? 블레이드 같은 게 되게 없네요. 그냥 뭐 바로 직선으로 튀어나오게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좀 신기하긴 해요. 가운데 블레이드가 없이 안쪽에 확 보이는 그런 구조로 좀 되어 있네요. 가운데 쪽은 여기는 완전히 빈 칸이고요. 이거 뭐 글쎄요, 소금만 하면은 뭐 수납 공간으로 쓸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살짝은 남기는 하네요. 위쪽은 뭐 딱히 별거 없고 완전 다 그냥 이거는 살짝 우레탄 같기는 한데 이쪽도 그렇고 완전 그냥 생 플라스틱 같은 게 좀 많아요. 실내 재질이 빈말로라도 뭐 좋다고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닙니다. 굉장히 좀 저렴한 재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러네요. 저는 그렇게 뭐 재질 같은 거로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서 괜찮은데 이런 거에 예민한 분들은 옵션이든 차종이든 좀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고급지다는 느낌은 좀 받기가 좀 많이 어렵네요. 이제 센터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밑에 부분 이렇고요. 기아 전기차들이 이렇게 아래쪽에 공간을 좀 많이 해놓더라고요. 컵홀더도 심지어 밑에 있어요. 그리고 이게 제가 평소에 쓰는 것보다 좀 큰 거거든요. 원래는 빅 사이즈 얼음 컵을 썼는데 이거는 벤티 사이즈입니다. 거의 1리터 되는 거예요. 꽤 큽니다. 이게 다 들어가고도 뭐 이 정도는 나오니까 컵홀더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컵을 안 쓸 때는 이런 식으로 그냥 길게 쓸 수 있고 컵홀더를 쓸 때는 꺼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은 뭐 사실 그렇게 별거는 없고요. 이런 거 얘도 이거 릴레이식이 아니라 이렇게 누르는 거네요. 저는 뭐 이 방식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릴레이식이 무조건 더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이쪽도 뭐 그냥 플라스틱이죠. 감성적으로는 좀 뒤떨어지기는 하네요. 그냥 차급으로 올리면 되기는 합니다.
아, 2열로 한번 와볼까요? 도어 쪽은 뭐 별건 없습니다. 여기도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도어 포켓을 11이랑 크게 다를 거는 없고요. 아래쪽 공간이 그냥 저기 물통 하나 겨우 들어갈 정도, 그 정도밖에 없네요. 일반적인 다른 물건을 보관할 만한 공간은 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지금 운전석은 제 기준으로 맞춰놓은 상태고, 조수석은 뒤로 끝까지 밀어놓은 상태인데, 제가 키가 작은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운전석 뒤쪽은 나름 넉넉하거든요. 이 정도 공간 나오고, 시트 백포켓도 이렇게 잘 있고, 에어벤트도 잘 있어요. 에어벤트도 있고, 아래쪽에 이제 뭐 수납 공간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잘 돼 있어요. 이거 제가 항상 말하는 거죠. 이거 진짜 볼 때마다 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시트 요쪽에 충전구 양쪽 다 있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현대기아차 말고는 아예 있지도 않는, 정말 현대기아차 아니면 아예 상상조차도 못할 정도로 잘 해놓은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헤드레스트도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것도 위급, 그러니까 당장 어서트림만 가도 얘가 저거 그 메쉬 타입으로 바뀌거든요. 제가 EV9을 한번 타보면서 이 메쉬 타입을 한번 써봤는데, 뭐 그렇게 좋은지 나쁜지는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뭐 이게 낫나 메쉬가 낫나. 이제 메쉬 타입 같은 경우는 바람이 그래도 통하니까 좀 더 낫지 않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사실 헤드레스트에 머리를 대고 운전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단 말이죠. 자세를 제대로 하려면은 머리가 헤드레스트에서 좀 떨어져 있거나 그러고, 요즘 다들 헤드레스트가 저거 그 역할까지 같이 하잖아요. 그 사고가 났을 때 목받침 그런 역할도 같이 해주다 보니까 메쉬 타입이 그게 지지가 될까 하는 살짝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냥 뭐 이런 형상이 오히려 더 지금까지 오래 써온 타입이 더 낫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어쨌거나 뭐 그게 더 윗급에만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다는 거겠죠. 가운데 암레스트랑 컵홀더까지 다 들어있고요. 딱히 뭐 컵을 잡아주는 뭐 날개 같은 건 안 달려있네요. 사이즈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조금 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리클라이닝이 돼 있는 상태인데, 슬라이딩은 안 됩니다. 슬라이딩은 안 되고 고정이고요. 리클라이닝만 이런 식으로, 아이고, 하나랑 두 개가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세우면 거의 90도거든요. 이거는 뭐 거의 90도로 세워지는 거고, 완전히 눕혀지면은 지금 요 상태로 보셔야겠죠. 이 상태, 요게 지금 제일 세워진 겁니다. 완전히 90도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가 다 눕혀진 상태거든요. 이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꽤 많이 눕혀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게 조수석 뒤쪽인데, 저는 그래도 이게 들어와지기는 하는데, 살짝이라도 덩치 큰 분들, 아니면 일반적인 표준 성인 남성 크기만 돼도 조금 빡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시트가 뒤로 꽤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그래도 뭐 나름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냥 뭐 다리 벌리고 있으면 편해요. 이게 2명이 앉으면 이게 될 텐데, 3명이 앉으면 바로 싸움 나겠죠.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약간 좀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 돼요. 3명이 앉으려면은. 차 급이 급이다 보니까 뭐 가능은 한데 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시트가 넘어가는 각도가 꽤 크다 보니까 그래도 뭐 공간만 나오면은 꽤 편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모양새는 나오네요. 예전 코나처럼 뭐 소형 SUV라고 하면서 무슨 5명은 고사하고 2명이나 타면 다행인 그런 용량은 아니고, 니로랑 비슷하거나 니로보다 조금 더 큰 그 정도 사이즈는 될 것 같습니다. 트렁크도 한번 좀 보면요. 트렁크 번호 여는 거는 여기 있어요. 전동 트렁크가 아니라 가지고 손으로 열고 닫고 해줘야 되고요. 전동 트렁크가 있다면은 버튼이 이쪽에 들어가는 겁니다. 트렁크 용량은 뭐 크지도 작지도 않죠. 그냥 딱 차급에 맞는 그 정도 사이즈 보여주고 있고요. 요 밑에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4륜 구동이 아니라 2륜 구동이고, 2륜 구동이면서 전륜 구동이다 보니까 뒤쪽에 공간이 좀 남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뒤가 이렇게 공간이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뭔가 스페어 타이어나 이제 템퍼러리 타이어 같은 게 들어갈 만한 모양새로 이제 공간이 나 있는데, 뭐 해외에 나갈 때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선 사실 필요가 없어가지고 뺀 것 같습니다. 여튼 공간은 상당해요. 요거까지 포함하면은. 그리고 이게 아마 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안 빠지나? 네, 빠지진 않네요. 고정입니다. 이건 좀 아쉽네요. 그리고 여기에도 뭐 담을 수 있고, 이게 뭐 끈 같은 거 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고정하라고 있는 거겠죠, 이것도? 여기 세워져 있는 거, 이거? 이쪽도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도 달려 있고요. 트렁크에서는 폴딩을 할 수가 없고, 아예 2열까지 가서 문을 열고 레버를 당겨서 앞으로 폴딩을 시켜줘야 됩니다. 요즘 은근히 뭐 가끔 이런 차들이 좀 있죠. 그래서 뭐 그렇게 특이한 사항은 아니기는 합니다. 많이들 이렇게 하고 있어서 되게 살짝 좀 아쉽기는 해요. 트렁크에서 바로 접을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좀 남아 있습니다. 접으면은 트렁크 공간도 꽤 넉넉하기는 해요. 한번 누워보면은
누워는 지는데 본격적으로 차박을 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2열 시트를 좀 당겼거든요. 2열 시트를 안 당기면 폴딩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2열 시트를 운전석만큼 당겼는데 제 머리가 여기다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있고 모가지가 좀 위로 꺾여 있어요. 이게 머리가 이렇게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저도 지금 170 한참 안 되는 저조차도 지금 이렇게 된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아예 트렁크 닿는 데까지 발이 내려가면은 어떻게 머리가 내려가지긴 하는데 이 사이를 메꿔야 돼요. 그러면은 요 안쪽을 뭐가 됐든 간에 일단 메꿔야 됩니다. 그래야 좀 누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예 작은 분들 아니면 그냥 시도도 안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도 뭐 각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편하지는 않아요. 아이고, 차박은 조금 더 큰 걸로 하시는 걸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보입니다. 뭐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가능은 한데 그냥 편하지 않다 뿐입니다. 운전석 쪽을 한번 다시 보면요, 핸들이 완전히 원형은 아니고 살짝 꺾여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일반적인 핸들 커버는 안 씌워질 것 같은 그런 형상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살짝 D컷보다도 이렇게 위아래로 살짝, 아래쪽도 이렇게 살짝 꺾였고 위쪽도 살짝 이렇게 꺾인 이런 모양새를 좀 하고 있고요. 계기판은 나름 뭐 세련되긴 했어요. 요즘 기아차에서 많이 쓰는 그런 계기판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바뀌는 거에 따라서 조금 바뀝니다. 에코 모드면은 니은자가 아니라 일자로 되고, 노멀 모드부터는 다시 이제 니은자로 그런 식으로 꺾인 계기판이 좀 나오고 있고요. 스포츠 모드, 마이 드라이브랑 스노우는 뭐 별 의미는 없고, 그리고 보여주는 것도 뭐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또 적지도 않습니다. 생각보다 뭐 보여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가운데도 센터도 이것도 요즘 대부분 현대기아차가 이런 구조를 쓰고 있죠. 지금 특히나 전기차 이 가운데에 요 패널까지 들어간 이런 거를 좀 자주 쓰고 있기는 한데, 개인적으로 사실 이거는 조금 불편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이쪽에 요 하단부든 아니면 여기 하단부든 요 아래쪽이든 그냥 공조 패널을 하나 더 달아주는 게 훨씬 편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도 이제 온도 조절 같은 거는 되기는 하는데 그다지 그렇게 막 직관적인 편은 아닌 것 같아서 차라리 아래쪽에 조금 더 달아주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어쨌거나 지금 이쪽에서 현재 공조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문제는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이게 핸들에 가리거든요. 당장 카메라만 해도 이게 여기 가려지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 머리를 이쪽으로 하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하든지 이러면서 좀 봐야 되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이거는 키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이쪽에서 보고 있으면 무조건 가립니다. 키가 크던 작던 뭐 상관이 없어요. 키가 크다고 해봐야 뭐 요정 머리 앉은 키는 커봐야 뭐 기껏해 요 정도일 텐데 여기서도 뭐 가리잖아요 지금. 이거는 안 가리는 각도가 없습니다. 뭐 어떻게 되든 다 핸들이 가려지게 돼 있어요. 키가 크고 작고 덩치가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아쉽다. 그렇고 그거 외에 다른 거는 그냥 일반적인 요즘 기아차에서 많이 쓰는 인터페이스입니다. 뭐 빠릿빠릿해요. 이제 터치 반응 속도는 뭐 좋은데, 문제라면 여전히 뭔가를 눌렀을 때 탁 하고 바로 튀어나오진 않아요. 한 1, 2초 정도의 딜레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고 뭐 하이패스 이런 거 누를 때도 그렇고 이거 꽤 오래 걸리네요. 그리고 뭐 어디 갔냐, 차량 진단이 있었는데 이런 거 누를 때도 그렇고 살짝씩 좀 딜레이가 있어요. 그나마 지도 전환되는 거는 뭐 그렇게 느리진 않네요. 이거는 나름 괜찮은 정도고, 그리고 오토 에어컨 같은 거 기본적으로 다 들어있고요. 운전석, 조수석 독립식으로 공조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운전석만 켜져 있는 상태라 드라이브 온리가 켜져 있는 거고, 여기도 같이 하면은 돼요. 모드로 바람 나오는 방향 이걸로 바꿀 수가 있는 거고요. 그냥 보통 오토로 해두면은 알아서 하기는 하니까 따로 만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뭐 여기도 이제 에어벤트 여기 양쪽에 달려 있고, 여기 가운데 정가운데에 비상등 버튼이 있고, 볼륨 조절이나 이런 거, 이 위쪽이 여기가 터치긴 하거든요. 터치인데 뭔가 좀 특이한 터치입니다. 이거 뭐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누르면은 터치는 터치인데 약간 눌러야 되고, 손만 대면은 움직이진 않아요. 살짝 눌러야 됩니다. 눌러주면은 햅틱처럼 이렇게 약간 진동 같은 게 와요. 진동이 오고 피드백이 있어야 이게 화면이 버튼이 눌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소리가 날지 모르겠는데 이런 소리가 나야 돼요. 네, 이런 소리가 나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거는 이제 다 충전 관련한 것들이고, 시거잭 소켓이랑 여기 이제 고속 충전 포트 여기 하나, 이쪽에 하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위쪽에는 여기도 그냥 흔한 오버헤드 콘솔이죠. 여기 이제 하이패스 카드, 이쪽에 하이패스 카드가 요쪽에 하이패스 카드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고, SOS 버튼, 뭐 기아 커넥트, 뭐 아이고 실내등, 이거 이제 문 열었을 때 불 들어오는 그런 거랑 다 되어 있습니다. 운전 속도 뭐 여기는 똑같아요. 거울이랑 이것도 이제 릴레이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그거 외에는 그렇게 뭐 특별할 거는 없네요, 사실. 그리고 하단부 공간, 컵홀더도 여기 있고, 여기도 이제 공간이고, 이거는 뭐 고무로 논슬립 안 미끄러지게 물건 보관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요 뒤쪽도 비슷합니다. 이쪽도 공간인데, 여기보다는 커요. 여기보다는 여기가 좀 많이 크긴 합니다. 많이는 아니네요. 그냥 깊기만 하고, 크기 자체는 비슷비슷한데 좀 깊습니다, 깊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쪽에다가 물건 보관할 수 있게. 여기는 조금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위쪽까지 쌓는다고 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진 않을 테니까 이쪽이 조금 더 활용수는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가운데 여기도 이제 버튼이 몇 개가 있죠. 오토홀드랑 카메라. 이게 어라운드 뷰가 없어가지고 카메라도 사실 뭐 별 볼 일 없기는 해요. 후방 카메라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주차 경고, 그리고 HDC라고 그러죠. 힐 디센트 컨트롤이라 그래가지고 내리막길 속도 조절해주는 그런 게 같이 되어 있고, 이제 콘솔인데 여기가 콘솔 박스가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요 앞쪽에 요 공간, 그리고 뒷부분 여기도 이제 뭐 보관 공간이죠. 크지는 않은데 글쎄 이거 물티슈 하나는 들어갈라나? 물티슈 100장짜리는 안 들어갈 것 같고, 뭐 조그만 거나 들어갈까 말까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요 정도 공간 나와 있고요. 이게 에어라서 이런 거고, 어스만데도 아마 이 무슨 왜 도마라고 사람들이 많이 그러거든요. 그 뭐 일자로 요 보관 공간이 아니라 이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사실 제가 생각해도 그 도마는 별로 효과가 좋을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모양새이긴 합니다. 그냥 요렇게 수납 공간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뭐 볼품이 있든 없든. 그래서 저라도 아마 이 차를 뽑았으면 그거부터 바꿨지 싶기는 합니다. 그런 식으로 좀 되어 있네요. 아마 그거 동호회 같은 거 보시면은 많이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 도마판 싫다고 그냥 뭐 에어 걸로 바꾸는 그런 분들이 왕왕 좀 계시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계기판에 요쪽에 나와 있죠. 지금 적성거리가 3000km도 안 되거든요. 2875km 탄 차고, 제가 뭐 한 20km 끌고 왔으니까 2850 정도 됐겠죠. 그러니까 이게 SOH라고 그러죠. 그 배터리 수명이 거의 99.5 몇 % 될 거예요. 99.98 막 그 정도 나오겠죠. 이 3000km도 안 뛰었으니까. 그리고 주행 가는 거리가 지금 95% 상황에서 598km 나와 있는데, 이거 아까 제가 출발하기 전에 100%였거든요. 100%에서 660 몇 킬로까지 나왔었어요. 지금 이게 제가 좀 달리기도 했고 뭐 서 있는 것도 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연비가 떨어지면서 주행 거리가 좀 줄었을 텐데, 이게 복합 주행 가는 거리가 501km 정도 나오거든요. 롱레인지로 에어 빌트인 캠 없는 거 기준으로 해가지고 501 정도 나오고, 뭐 빌트인 캠 있어봐야 뭐 차이도 얼마 안 나요. 그 500km 그 정도고, 이제 19인치 휠이 들어가면 478 정도로 내려가고, 아무튼 그 정도 주행 거리를 보이는데, 이제 이거는 17인치짜리니까 501 그 정도로 봐야겠죠. 근데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맥스는 702라 그러고 95% 상태에서 600 가까이 나오거든요. 아까 저 출발하기 전에 뭐 660이었나? 그 정도로 봤다 그랬는데, 진짜 최대한으로 쥐어짜면은 700까지는 갈 수 있는 모양이기는 합니다. 그 맥스 나오는 게 그렇게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에어컨 다 끄고 지금처럼 날씨 좋을 때, 지금 바깥 날씨가 기온이 17도에서 20도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전기차한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최적의 온도기는 해요. 이 온도에다가 주행 거리도 주행 환경도 뭐 고속도로 항속보다도 그냥 가다서다 하는 그런 환경에다가 뭐 그러면은 진짜 700km까지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정말 최적의 상황일 때나 그렇고, 지금 이거 600km 넘게 가는 것도 사실 대단한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주행 거리는 훌륭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캐스퍼 같은 경우는 정말 쥐어짜도 440km인가? 그게 진짜 최대 한계치거든요. 600km가 넘으면은 이건 뭐 정말 잘 가는 거죠. 이게 501km 아까 복합 주행거리 말씀드린 게, 이게 기준이 저온 기준이라 그럴 거예요. 겨울철에 떨어지는 것까지 생각해서 나온 게 501km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겨울에 정말 주행 환경 안 좋을 때는 최대치라고 해봐야 500km 정도 간다는 얘기죠. 물론 500km라고 해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도 남는 주행거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럼 항상 그랬던 것처럼 주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가속 테스트를 한 번만 좀 해보고 출발을 할게요. 전기차다 보니까 드라이브 모드별로 차이가 조금은 있을 테니까 이제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서 가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엄청 빠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느린 것도 아니고 그냥 딱 이 차급에 맞는 그 정도의 속도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게 대충 다른 데서 찾아볼 때는 7초 후반대에서 8초 극초반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았는데, 일단 제가 타보기에도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제가 아까 밟았을 때도 이게 바닥에 모래가 있었는지 살짝, 진짜 살짝 휠슬립이 나긴 했었거든요. 그거를 감안해서 이 정도면은 1.6 터보나 그에 준하는, 살짝 그거보다 더 빠른 수준의 속력이 아닐까 싶어요. 이거 제가 한번 재봐도 7초, 8초, 정말 7초 중후반대에서 아니면은 오래 걸려봐야 8초 그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방지턱도 좀 몇 개 넘어 다녀 볼게요. 이 정도면은 차급에 비해서 방지턱 넘어가는 것도 나름 꽤 부드럽게 잘 넘어 다닌다고 보여집니다. 말 그대로 이제 차급에 비해서지 뭐 그냥 뭐 훌륭하게 넘어 다니네요 까지는 아니고요. 이게 차가 지금 거의 신차 컨디션이잖아요. 2878km 이제 찍혔는데 3000km도 안 달린 신차 컨디션이라는 거를 감안을 해야 되니까, 완전 새차 컨디션에서 이 정도면은 소형 SUV라는 차급에서 이 정도다? 이거는 저는 나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전기차 특성상 보통은 후륜 쪽에 다 멀티링크가 들어가기는 해요. 이제 캐스퍼 같은 경우는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토션빔이 들어간 거고, 그 PV5 같은 거는 상용차니까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토션빔이 들어가는 건데, 이게 EV3만 해도 멀티링크가 들어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차 무게도 그렇고 멀티링크도 그렇고 승차감이 괜찮은 요소는 꽤 많은 편이기는 한데, 그걸 감안하면은 어떻게 보면 살짝 좀 단단한 세팅이라 가지고 부드럽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데, 그래도 방지턱을 넘어간다거나 이런 거는 꽤 발군입니다. 괜찮아요. 썩 좋아요. 원래는 여기가 포장 상태가 되게 안 좋아가지고 이쪽 코너를 돌아 나가면은 차 승차감을 좀 알 수가 있었는데, 이게 길을 새로 포장을 해놔버려가지고 길이 되게 좋아졌네요. 그래가지고 덜덜거리면서 이제 승차감을 파악하는 건 이제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길이 완전 깨끗해졌어요. 민원을 많이 넣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원래 여기를 돌면서 이제 달달달달 하는 거를 느껴봐야 되는데 그거를 못 느껴보게 됐네요. 현재 기아의 EV3 지금 소카랑 같이 타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뭐 이거를 뭐 시작하면서 뭐 소카랑 함께 한다, 뭐 그린카랑 함께 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그쪽에서 이제 차를 제공을 해준다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냥 제가 따로 빌리는 거예요, 사비로. 그래서 제가 이제 영상이 올라온 주기가 꽤 긴 편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스펙을 한번 살펴보자면요, 이게 EV3 롱레인지라서 배터리 용량이 81.4kWh입니다. 뭐 차급 치고는 꽤 큰 배터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모터 최대 토크가 28.9kgm/M고 150kW 출력이거든요. 이걸 이제 일반적인 자동차 마력으로 환산을 하면은 204마력 정도가 나옵니다. 정확한 건지 살짝 뭐 안 떨어지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마력도 그 PS랑 HP랑 살짝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일반적으로 HP랑 PS랑 비슷비슷하니까 204마력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주행거리 같은 경우는 501km 나오고 있어요. 17인치 휠 기준으로. 현재가 이제 에어 깡통이기 때문에 빌트인 캠도 안 들어간 에어 깡통 기준으로 501km 갈 수 있는 주행거리가 복합 주행거리로 나와 있고요. 연비로 보시면은 복합 연비가 이제 5.4km, 킬로와트당 5.4km, 그리고 이제 도심이 5.9, 고속도로가 4.8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다 저온 기준이라 가지고 지금처럼 정말 날씨, 전기차한테 최적인 날씨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나올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차를 세워둔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5.9까지 내려갔는데, 정작 그 운행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뭐 7.몇, 8.몇 그 정도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캐스퍼 일렉트릭보다 상황이 더 좋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 그러네요. 아까도 보셨겠지만은 타이어 사이즈는 21560 그리고 17인치 타이어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공차 중량의 경우는 에어 깡통 기준으로는 1835kg, 그러니까 1.83톤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라서 역시 차급에 비하면 좀 많이 무겁기는 한데, 뭐 당장 EV6급까지만 올라가도 2톤 가까이 되는데, 뭐 그거에 비하면 거의 200kg 가까이 가벼운 무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 깡통이라 그 LED 헤드램프기는 한데 스몰 타입 LED라 그러죠. 그런 게 들어간 거는 아니고 그냥 일반형 LED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LED라 가지고 밝기는 밝고요. 하이빔 같은 경우에도 뭐 확실히 하이빔이 켜졌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확 밝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오토 하이빔인데 그 되게 좀 작동 조건이 얼마나 빡세게 짜여 있는지 몰라도 잘 안 올라가네요. 그리고 하이빔이 생각보다 그렇게 밝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하이빔이랑 아닌 거랑 차이는 나는데 뭔가 좀 엄청 하이빔이 밝다는 느낌까지는 좀 아니기는 하네요, 생각보다. 지금까지 조금 주행을 해본 바로는 풍절음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풍절음은 그렇게 막 많이 들어오는 편은 아니기는 한데 이 차도 마찬가지로 노면 소음이 좀 꽤 올라오는 편이에요. 이게 타이어를 기본적으로 TA51 이 타이어가 그렇게 막 훌륭한 타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타이어만 조금 더 윗급으로 바꿔도 확 체감이 좀 나기는 할 겁니다만은 출고 타이어가 TA51인 시점에서 노면 소음이 올라오는 거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하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바닥 방음 자체가 그렇게까지 엄청 훌륭하게 되어 있는 차는 아니라서 타이어를 뭐 다른 걸로 바꿔봐야 확실하겠지만은 노면 소음은 확실히 좀 올라오는 편입니다. 제 기준으로는 승차감은 썩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뭐 현대기아가 차를 만들어온 짬밥이 있기 때문에 GV80 같은 정말 특이 케이스를 제외하면은 그렇게까지 뭐 승차감을 나쁘게 만들지는 않는 편이기는 한데 최근 들어서 뭔가 현대기아 차들이 전체적으로 승차감이 좀 단단해졌단 말이죠. 이게 뭐 선호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걸 좀 싫어하는 분들도 좀 끼는 있단 말이에요. 저도 사실 뭐 단단한 것보다는 좀 부드러운 거를 선호하는 편이기도 하고 얼마나 세팅을 잘 하냐에 따라서 말 그대로 그냥 단단한 거에서 끝나냐 아니면 이건 단단한 걸 넘어서서 딱딱하냐 그런 거는 분명히 좀 존재를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거는 살짝 조금 부드러운 것보다는 단단함에 치중되어 있는 거라고 보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뭐 불쾌할 정도로 단단하거나 딱딱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도 나름 조율을 잘한 그런 정도의 단단함이라고 보입니다. 타고 있는데 일단 1열 기준으로는 그렇게 뭐 불쾌하거나 그럴 정도로 막 단단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이게 뭐 길이 좀 안 좋거나 방지턱을 넘어간다거나 이럴 때는 좀 단단하다는 게 확실히 와닿기는 하는데 일반적인 노면의 상태에서는 그렇게 막 단단해서 불편하다 이럴 정도는 아니고 충분히 그냥 일반적인 승차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이게 완전히 깡통이어도 주행보조는 기본적으로 꽤 훌륭한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뭐 고속도로 주행보조, 뭐 차로 주행보조 이런 거는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도 핸들 떼고 있어도 굉장히 잘 잡고 가거든요. 차로 중앙을 약간 불안한 때가 조금씩 있기는 한데 이거는 뭐 어떤 차든 사실 뭐 이 정도까지는 비슷비슷할 거라고 보기에는 하고요. 뭐 넘어가거나 그러진 않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다고 보고 고속도로 유지보조 2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HDA2까지는 아니고 그냥 일반 HDA 정도만 들어가는 그런 종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차선간도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잘 가고 있습니다. 이게 HDA2 같은 경우는 저기에 들어갈 텐데 지난번에 GV70에서 봤었던 그 외 방향지시등을 켜면은 그쪽으로 차선 이동해주는 그런 게 들어가는데 그거는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드라이버 헤이즈가 안 들어간 거죠. 드라이버 헤이즈가 안 들어가서 HDA2도 적용이 안 된 그냥 일반 HDA만 적용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계속 얘기하자면 완전 깡통이니까요. 루프렉도 안 달려있고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주행보조는 꽤 좋습니다. 전용도로랑 고속도로로 들어오면은 HDA라고 이제 들어오기는 하네요. HDA가 아니라 그냥 단순 내비게이션 기반 주행보조면은 NAV라고 뜨거든요. 고속도로 주행보조가 들어가는 차들만 HDA라고 뜨는데 이 차도 지금 적용이 돼 있어서 HDA로 뜨고 있습니다. HDA2는 아니라서 그냥 HDA라고만 지금 나와 있는 거고요. 차선을 잡는 그런 식의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반자율 주행의 능력은 그만큼 잘 되게 보여주고 있고 특이사항이라고 할까요? 이것도 정정식 핸들이거든요. 캐스퍼도 그렇지만은 이전에 그 산타페 이전에 소렌토만 해도 그 페이스리프트 이전 소렌토만 해도 이게 정정식 핸들이 안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살짝 토크를 줘야 그 핸들을 잡고 있는 걸로 인식이 돼서 그 뭐 핸들 경고 같은 거 뜰 때 뭐 살짝 돌려줘야 되는 좀 불편한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것도 지금 정전식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그냥 손만 대도 바로 그냥 핸들에 손을 댔구나 하고 인식이 되고 경고가 꺼지는 그런 거를 좀 볼 수가 있네요. 이거 굉장히 좀 좋은 옵션이라고 보여집니다. 옵션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뭐 기본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좋은 게 들어가 있네요. 이제 고속도로 올라와가지고 100km로 달리고 있으면은 풍절음이 살짝은 느껴지는데 이것도 사실 노면 소음에 가려져가지고 잘 안 들려요. 이게 노면 소음이 원체 조금 있다 보니까 어지간한 소음 같은 거는 그냥 별 신경도 안 쓰이는 그렇게 되네요.
풍절음 같은 거 사실 별 신경 안 쓰입니다. 이게 맞바람이 부는 게 아니고서는 그닥 뭐 신경이 쓰일 정도의 소음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냥 노면 소음만 조금 신경이 좀 쓰이고 있네요. 이게 차급 대비해서 뭐 전기차라서 좀 무겁다 보니까 무게로 승차감을 좀 누르는 그런 느낌이 좀 있기는 있어요. 이게 차가 일반적인 정상적인 차급의 내연기관 차라면은 약간 좀 도로 펌프라든가 그런 걸 넘어갈 때 조금 더 튀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전기차라서 그런지 무게로 좀 짓눌러서 살짝 좀 덜 튀어서 이제 상대적으로 승차감이 더 좋게 느껴지는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차가 무거우면은 리바운스라 그럴까요? 그런 거는 좀 적은 느낌이 있기는 하죠.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뭐 덜 튀기는 할 거고. 그 크루즈 컨트롤보다 엑셀을 밟아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가다가 엑셀을 놨을 때 뭔가 좀 캐스퍼 같은 경우는 좀 확 쓰는 그런 그 감속되는 폭이 좀 큰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 정도, 이 차 정도만 돼도 지금 회생제동 1단계에서 크루즈 컨트롤을 적용한 속도보다 조금 더 빠르게 가다가 엑셀 오프를 했을 때 그때 이제 감속하는 정도가 좀 많이 부드럽네요. 되게 소소한 문제기는 한데, 아직 제가 뭐 이게 제 차가 아니라 가지고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겠지만은 컵홀더에서 이제 음료를 들었다가 내려놨다 할 때 살짝 좀 헤매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이 자리 맞나 싶어가지고 자꾸 막 움직이는 그런 게 좀 있네요. 뭐 이거는 익숙해지면, 이게 만약에 제 차고 제가 이거를 좀 오래 타고 그랬으면 좀 덜 했겠죠. 타이어 때문일 것 같기는 한데, 약간 좀 격한 코너링을 할 때면 조금 불안한 느낌이 들 때가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타이어 때문에 제가 살짝 느껴지는 걸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거동 자체는 준수하거든요. 뭐 어디 흔들리거나 뭐하거나 그런 느낌도 별로 없어요. 진짜 그냥 단순히 타이어 때문에 살짝 진짜 미세하게 느껴지는 조금 불안감 같은 게 살짝 있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차의 거동 자체는 꽤 괜찮아요. 무게중심도 좀 잘 잡혀있고. 그러고 보니까 지금 알았는데, 이게 그 깡통이라 그렇겠지만은 운전석만 프로토 업다운이네요. 나머지는 그냥 전부 다 일반 파워 윈도우입니다. 이거 지금 알았네요. 아까 안 보고. 간단하게 좀 가격을 보자면요, 이게 지금 완전히 에어 깡통이기 때문에 볼 것도 없거든요. 롱레인지 기준으로 4,415만원인가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조금이 적용되기 전 가격이잖아요. 보조금이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서울이 제일 적게 나옵니다. 서울이 가장 적게 나오고, 제가 사는 지역이 이제 남양주라서 남양주 기준으로만 보면은 EV3 기준으로 남양주 보조금이 한 830만원, 840만원 그 정도 돼요. 정확하게 837만원인가?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서울 기준으로 하면은 지역 보조금까지 다 해서 623만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보조금, 전기차 자체가 보조금을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 기준으로 하자면은 그냥 뭐 계산하기 쉽게 뭐 600만원만 뺀다고 해도 롱레인지가 4,415만원이니까 여기서 600을 빼면은 3,800만원 정도가 나오는 거겠죠. 3,815만원. 근데 이제 15만원, 뭐 623만원이니까 3,700 후반대가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에어에 아무 옵션 안 들어간 가격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3,700 후반, 실질적으로는 3,800만원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롱레인지 기준으로 실질적으로는 3,800만원이 시작 가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롱레인지가 뭐 기본적으로 500km 넘게 갈 수 있는 80kWh가 넘는 배터리가 들어간 차기 때문에, 뭐 진짜 이 가격으로 산다 그러면은 나름 가성비는 괜찮을 거라고 보여요. 어차피 이게 뭐 4륜구동이 들어가는 차도 아니고. 일단 루머로는 있긴 있습니다. EV3랑 EV5에 뭐 4륜구동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루머가 있기는 한데, 이건 진짜 어디까지나 루머이기 때문에 뭐 그닥 신빙성이 있게 보면은 안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전륜구동이잖아요. 전륜구동이라서 이게 또 충전구가 전 측면에 있어요. 조수석 앞에 달려있는데, 이게 그래가지고 후면 주차를 하면은 충전선이 여기까지 안 닿는 충전기가 꽤 많아요. 장장 저희 집만 해도 캐스퍼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아싸리 그 본네트 앞에 차 진짜 콧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게 완속 충전기가 전면까지 안 닿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이게 전 측면만 하더라도 후면 주차하면은 안 꽂히는 충전기가 되게 많거든요. 5m짜리 충전기는 거의 안 꽂힌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이게 전면 충전구인 게 좀 많이 불편한 그런 것도 좀 있고. 아니, 왜 가격 얘기를 하다 여기로 넘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옵션이 일단은 스타일이랑
컴포트 정도는 들어가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일단 컨비니언스는 좀 애매합니다. 전동 트렁크가 좋기는 한데 VTL 같은 거 이거 그렇게 잘 쓰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 VTL은 좀 애매하고, 그거랑 이제 디지털 키 이거는 뭐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쓰시니까 그렇다 치고, 이게 어쨌거나 스타일, 컴포트, 컨비니언스 이 세 개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선호하는 옵션 세 개인데, 이거는 사실 옵션을 이거 세 개를 넣느니 어스로 그냥 넘어가면 되거든요. 어스만 돼도 이게 세 개가 기본이에요. 추가로 넣고 싶으면은 저기 뭐냐, 빌트인 캠이랑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선루프, 드라이브 와이저 요 정도인데, 아무래도 드라이브 와이저는 넣는 게 좋기는 하겠죠. 넣는 게 좋기는 하다고 보고, 어쨌든 뭐 110만원짜리 옵션이기는 한데, 일단은 어스 롱레인지 기본 가격이 4,760만원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하면은 4,100만원 정도가 되는 거고, 남양주 기준으로 하면은 3,000만원 후반대가 되는 거거든요. 남양주가 837만원이 나오니까 남양주만 돼도 어스 기본 어스 롱레인지 옵션 안는 거를 3,000만원 후반대, 4,000만원 미만에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꽤 좋다고 생각은 되기는 하네요.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올해 5월부터 이게 가격이 좀 바뀌었어요. 올해 5월부터 어스 트림이 가격이 좀 올라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랑은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지금 차량 이 차가 연식이 올해 5월 차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작년 거를 보고 있었거든요. 24년 거 기준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25년부터는 어스 트림이 가격이 살짝 올라요. 4,810만원인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랑은 조금 다를 겁니다. 제가 얘기한 거랑은. 어쨌든 그래도 남양주 같은 경우는 800만원이 넘어서 3,000만원 후반대에 기본적으로 어스 트림을 구매를 할 수가 있고, 에어는 그냥 뭐 똑같습니다. 4,400만원 정도라 가지고 서울에도 에어 깡통은 3,000만원 후반대 구매가 여전히 가능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개인적으로 옵션을 추가를 한다면은 그래도 어스에다가 드라이브 와이즈랑 할 거면은 뭐 기왕 하는 김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빌트인 캠까지 같이 넣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아싸리 그냥 선호 옵션을 다 넣어버린다고 하면은 선루프 빼고, 선루프랑 오디오 그 하만카돈 그것만 빼고 다 집어넣는 거잖아요. 드라이브 와이즈랑 빌트인 캠, 헤드업 디스플레이 그리고 모니터링까지 이거를 다 집어넣으면은 차값만 5,127만원이 나옵니다. 5,127만원에서 서울 기준 보조금 623만원이 빠지면은 4,500만원이죠. 실 구매 가격이 4,504만원이라는 거니까 4만원은 그냥 쳐버리고 4,500만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해양주 기준이 837만원이었죠. 837만원이 빠지면은 4,290만원, 그러니까 4,300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이 정도 옵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 이 정도 옵션이면 진짜 있을 거 다 있는 거니까. 썬루프랑 오디오는 사실 그냥 뭐 개인 선호 옵션이잖아요. 그거 빼고 나머지가 싹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옵션이 다 들어간 차면은 전도 솔직히 살만하다고 봅니다. 지금 EV5가 가격 때문에 살짝 좀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는 평가를 좀 많이 듣고 있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EV3가 이걸로 따지면 가성비가 좀 되게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그런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이게 저도 EV5 가격이 애매하다는 건 사실 동의하기는 합니다. 일단 조금만 더 주면은 EV6가 나오니까, EV6부터는 이게 차급이 아예 달라져요. 후륜 구동 기반인데다가 배터리 시스템도 이제 400V 시스템이랑 800V 시스템은 확 다르거든요. 충전 속도도 다르고 주행거리도 그렇고, 일단 또 VTL 출력 같은 것도 좀 다르고, 그래가지고 그거 할 바에는 그냥 EV6로 가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저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거는 그거고, EV3만 놓고 볼 때는 가성비로 넘어오면 오히려 이쪽이 또 너무 좋습니다. 물론 이제 더 저렴한 걸 찾자면은 캐스퍼 일렉트릭도 충분히 가성비는 진짜 훌륭하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한계가 있단 말이죠. 주행거리라든가 차 크기에서 오는 한계점이라든가 그런 게 좀 있는데, EV3 정도만 돼도 충분히 그거를 많이 극복을 해요. 물론 뭐 이게 2열이 막 엄청 넓거나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캐스퍼보다는 확실히 널찍하니까. 트렁크 공간도 그렇고요. 트렁크 공간도 캐스퍼 일렉트릭이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고, 2열 공간도 뭐 당연히 크고. 일단 캐스퍼 일렉트릭은 기본적으로 4인승입니다 5인승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5인승이니까 또 활용성도 캐스퍼 일렉트릭보다는 훨씬 좋죠. 물론 뭐 캐스퍼 일렉트릭은 3,000만원이 안 되는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는
강력한 장점이 있지만은 요즘 뭐 소형 SUV 하나 제대로 된 거 살려고 그래도 뭐 3천만 원 정도는 그냥 훌쩍 넘어가는 마당이니까 전기차를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뭐 유지비도 훨씬 안 들고 그러는데 그게 옵션 같은 거 다 집어넣고 4,300만 원이면은 저는 충분히 가성비 훌륭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성비로 따지면은 이거 굉장히 좋다고 봐요. 물론 이거는 제가 사는 지역 기준입니다. 남양주시만 해도 보조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동네는 아니기는 하거든요, 원래. 근데 희한하게 EV3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또 조금 나오기는 하네요. 물론 서울이 워낙 안 나오는 거긴 합니다. 서울시에서 구매를 하려면 여기서 한 200만 원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4,300만 원이 아니라 4,500에서 많게는 4,600까지 봐야 되는 그런 가격이 나옵니다. 이게 막 엄청 크게 와닿는 거는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뭐 가격 차이가 나는 거는 나는 거니까요. 고속화도로나 고속도로 직선 구간에서 고속주행 능력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훌륭한 것 같습니다. 꽤나 발군이네요.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약간의 커브 정도도 뭐 전혀 흔들림이 없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훌륭하네요. 지금 이제 몇몇 코스를 좀 돌아보면서 보니까 살짝 심한 펌프 구간이라 그럴까요? 교각이랑 연결되는 부분 그 왜 이음매 높낮이가 많이 안 맞아가지고 뭐 확 올라가거나 확 내려가거나 이런 데에서는 뭔가 좀 자세가 무너지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많은 차들이 그런 길에서는 좀 그래요. 정말 많이 무거운 차라든가 아니면은 밸런스가 진짜 너무 완벽에 가까운 차가 아니면은 그런 데에서는 많이들 자세가 무너지기는 편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차급을 감안하면은 그 정도 무너지는 건 사실 그냥 감안해야 될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전면 충전구 차량의 최대의 단점이죠. 이게 충전을 하려면은 전면 주차를 해야 이게 선이 꽂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벽이랑 이 주차 공간 시작하는 부분 그 사이에도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이게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충전기 선이 예를 들어서 5m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5m는 많이들 된다고 하던데 5m가 된다고 해도 차 길이가 이게 4m만 돼도 이게 선이 안 닿는 경우가 되게 부지기수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대체적으로 전면 충전구인 차들 뭐 당장 조만간 나올 PB5 지금 길에 몇 대씩 보이고 있거든요. 가끔씩 그 PB5라든가 아니면 지금 뭐 EV3, EV5 나올 차 그런 것만 해도 전면 충전구인 차들은 어쩔 수 없이 전면 주차를 강제하게 되는데 전면 주차가 사실 되게 불편하거든요. 아니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면 충전이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후면 주차에 비해서 전면 주차가 많이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되게 좀 단점이긴 합니다. 전면 충전구 차의 최대 단점이 전면 주차예요. 사실 운전하시는 분들은 뭐 다 아시잖아요. 전면 주차가 원래 후면 주차보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차 뺄 때도 힘들고 그래가지고 전면 주차를 굉장히 좀 선호하지는 않는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전면 주차가 강제되는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는 많이 단점이긴 합니다. 이게 전륜 기반 전기차는 어쩔 수 없기는 해요. 그거는 좀 생각을 해볼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이 가격대에 이 전기차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차 크기는 솔직히 조금 작기는 한데 어쨌거나 소형 SUV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차는 이 정도가 한계치라고 보이고요. 사실 뭐 티볼리 에어 같은 게 좀 이상하게 긴 거였지 이게 일반적인 사이즈긴 하거든요. 니로랑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는 사실 니로랑 그 플랫폼 관련해 가지고 살짝 좀 얘기가 있긴 했죠. 저도 뭐 그 얘기에 그렇게 동의를 안 하는 거는 아니고 살짝 동의하는 편이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어쨌거나 지금 전륜 기반으로 이게 사실상 캐스퍼 일렉트릭 바로 다음 급이 이 차잖아요. 그래서 기아차에서는 가장 작은 전기차이기도 하고 가장 입문형 전기차이기도 한데 현대기아를 합치면은 캐스퍼 일렉트릭 다음에 오는 전기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캐스퍼 일렉트릭을 제가 지금 운용하는 입장으로 보면은 캐스퍼 일렉트릭보다는 확실하게 윗급입니다. 이게 캐스퍼 일렉트릭이 경차가 아니게 된 사이즈라고 해도 어쨌거나 태생은 경차거든요. 그래서 한계치가 좀 큰데 일단 기본적으로 4인승인 것도 크고 그에 비하면 이거는 진짜로 소형 SUV 카테고리에 충분히 들어갈 만한 크기의 5인승에 주행거리도 캐스퍼 일렉트릭보다 훨씬 길죠. 제가 지금 이게 오늘 지금 이걸 빌려가지고 탄 게 107km거든요. 충전이 100% 돼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이 차를 끌고 나와가지고 충전 후 정보랑 현 주행 정보가 똑같은데 이게 제가 차를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세워놨었단 말이죠. 시동이 걸려있는 채로 뭐 전기차니까 시동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기는 하지만은 그 와중에 지금 107km를 달렸고 한 20%를 썼어요. 지금 남아있는 게 81%입니다. 정확하게 19%를 썼어요. 19%에 107km를 달렸으니까 이거에 한 곱하기 5는 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최소한 그러니까 535km를 갈 수 있다는 소리죠. 이게 제가 공회전이라고 해야 되나? 여튼 그런 것 때문에 날아간 연비가 좀 있으니까 그걸 제외하면은 풀 컨디션에서 지금 같은 날씨에 풀 컨디션으로 하면 600km 충분히 훨씬 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행거리도 뭐 캐스퍼 일렉트릭 뭐 2배는 넘게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은 2배까지는 안 되겠구나. 캐스퍼 일렉트릭도 날씨 좋은 때에는 400km까지는 가니까 뭐 2배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이게 최대한 이것도 날씨 좋은 날 에어컨 같은 거 빵빵하게 안 튼다고 하면은 최대 700km는 가니까 뭐 충분히 많이 가지 않나요? 700km면은? 진짜 많이 가는 거죠. 제 처음에 시동 걸었을 때 봤던 게 670km인가? 그랬으니까 정말 좋은 조건에서는 700km까지 간다는 얘기인데 그 정도 주행거리면은 뭐 충분하죠.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충전 대충 진짜 한 10분 20분만 깔짝 해도 왔다 갔다 하겠는데 그 정도면은 충분히 긴 주행거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격적인 면에 있어서도 전기차라는 카테고리는 사실상 일반적인 차보다 훨씬 비싸기는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EV9이나 아이오닉 9 같은 걸로 올라가면 진짜 확 비싸지잖아요. 근데 뭐 그 정도까지 비싼 건 아니란 말이죠. 요즘 뭐 소형 SUV들 뭐 코나라든가 이런 거 코나나 셀토스도 옵션 많이 내면은 3천만 원 뭐 넘어가는 거 쉽게 보이고 뭐 스포티지급 같은 것만 넘어가면은 그것들도 사실상 4천만 원 넘는 거 쉽거든요. 특히 하이브리드로 보면은. 근데 뭐 전기차 사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깡통은 4천만 원 한참 안 되게 살 수 있고 이제 어스에 옵션 좀 넣으면은 이제 뭐 4,400, 4,500
4,500 뭐 그렇게 나오는데 그 정도 가격의 전기차면은 유지비 같은 것까지 감안하면은 충분히 저는 경쟁력이 괜찮다고 봅니다. EV5는 좀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은 EV3 정도만 돼도 저는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뭐 가격적인 면에서나 그리고 뭐 지금까지 오면서 타봤지만은 성능적인 면에서도 꽤 괜찮아요. 뭐 그렇게 뭐 느린 차도 아니고 뭐 출력도 충분하고 승차감도 이 정도면 나름 뭐 준수하고 그래서 저는 충분히 괜찮다고 보입니다. 뭐 가격도 그렇고 상품성도 그렇고 상당히 만족스럽게는 해요. 이게 뭐 지금 이게 제 차가 아니기도 하고 완전 깡통이라서 이제 요즘 차의 첨단 시스템 같은 거를 별로 못 느껴봤는데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꽤 괜찮습니다. 전기차 자체적인 내연기관과의 차이를 떠나서도 차 자체의 구성이나 뭐랄까 짜임새라고 할까요? 가격 대비 짜임새 이런 게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깡통이어도 뭐 기본적으로 주행보조 같은 거 있을 거 다 있고 뭐 정정식 핸들에 이런 것까지 해서 저는 값어치 이상 충분히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스러운 차라고 보이네요. 가끔씩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너무 가격적인 장벽이 초반에 너무 좀 크게 와닿는다는 분들이 있는 것도 이해는 하는데 이게 뭐 차후 유지비 같은 것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저는 그 정도 값어치는 충분히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꽤나 만족스러웠다고 보고요. 그래서 충분히 구매할 만한 값어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평가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뭐 최종적으로 판단하시는 거는 뭐 다들 개인의 평가가 다 다르시겠지만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충분히 값어치 이상 한다고 느껴지네요. 뭐 2열 공간만 조금 더 괜찮았으면은 더욱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건 욕심이고 뭐 더 큰 차급으로 갔어야겠죠.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꽤나 만족스럽게 탔다는 거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조만간 또 다른 차도 타볼 기회가 있으면은 타보는 걸로 해보고 일단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전하는 걸 좀 보자면요. 이게 충전구가 여기 달려 있거든요. 뭐 열면은 그냥 바로 나오게 돼 있고 지금 이건 카드 된 겁니다. 카드를 대서 그냥 커넥터 갖다 꽂으면 돼요. 근데 이게 줄이 될까요? 후면 주차를 했어도 닿기는 하겠네요. 줄이 좀 기네 얘는. 후면 주차를 했어도 어떻게 꽂을 수는 있었겠네요. 이거 줄이 상당히 긴데? 한 6, 7m 되겠는데요? 꽤 기네 줄이. 충전기들이 다들 이 정도 길이만 돼도 후면 주차해도 될 텐데 아무래도 안전빵으로 전면 주차를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전면 주차를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하네요. 6.5kW 완속으로 받아먹으면서 20% 충전하는데 3시간 5분 걸린답니다. 보통은 이게 완속이 다들 7kW가 좀 빠른 완속이라 가지고 대부분 이 정도 걸릴 거예요. 이런 거 못 기다릴 것 같으면 전기차 못 끌죠, 사실. 이런 게 이제 전기차 최대의 단점입니다. 뭐 퇴근해서 집에 와서 아파트 같은데 전기차 충전 자리에 꽂고 자면 된다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강추하는데 이런 게 안 되시는 분들은 좀 불리하죠.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끌어보니까 의외로 이제 아파트에 충전기가 좀 여러 개 있는 분들은 생각보다 충전 스트레스가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어디 멀리 가거나 그럴 때 좀 쫄리는 게 있어서 그렇지 그런 것만 아니면은 요즘 세상에는 진짜 뭐 어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 뭐 진짜 막 상간벽지 같은 데 가도 급속 충전기가 한두 개씩은 꼭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충전 스트레스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상황만 맞으면은 전기차 정말 괜찮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